충남 해양과학고에서 학생과 교사, 통학버스 운전기사 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아자동차 광명 소아리 공장의 직원 2명도 어제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국내 신규 환자 수가 하루 평균 100명 안팎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주가 남은 추석 연휴 전에 어떻게든 확진자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걸 방역당국은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충남해양과학고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1학년 여학생으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가족 3명과 같은 반 학생 및 교직원, 통학버스 기사와 이용학생 등 57명을 검사한 결과 담임교사와 같은 반 남학생,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49명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추가 확진자들의 접촉자 분류도 끝나지 않아 집단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아차 소아리 공장 직원 2명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 6월에도 확진자가 나와 가동이 하루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산발적 집단 감염은 추석을 맞아 또다시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정된 만큼 그 전까지 최대한 환자 수를 줄이고 지역 사회에 잠복한 감염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지속적인 거리 두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지난달 대구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27명 가운데 26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죠. 단 한 명의 참석자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는데 과연 그 비결은 뭘까요? 유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 지하에서 지난달 29일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27명, 이 중 2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경북 상주에 사는 60대 정모 씨 1명만 감염을 피했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쓴 KF94 보건용 마스크 덕분입니다. 2시간 이상은 듣고 마스크를 계속 안 벗었으면 차에 이제 이동할 때는 에어컨을 틀었으니까 그렇게 답답한 점도 몰랐고. 설명회장에선 손소독제도 바르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땐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 분이 올라올 시간이고 밑에 다 가야 한다고 수박 잡수시고 이런다고 내려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먹으랍니다 이러고. 정 씨도 숨쉬기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데 조금 답답하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거 쓰고 있어야지. 전문가들은 꼭 KF94가 아니라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스크를 정확하게 쓰는 거와 이제 마스크를 벗을 때 잘 벗는 방법, 그다음 손을 잘 씻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경북 칠곡에서 열린 산양삼 사업 설명회 관련 확진자는 4명 더 늘어 21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설명회 이후 열린 소규모 모임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역시 마스크가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례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책임자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백신을 맞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인 백신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에서 12월 사이 제한적으로나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보편적인 접종은 내년 여름쯤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우리로 치면 질병관리청인데 그 책임자가 마스크를 직접 흔들어 보이면서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책임자인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오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레드필드 국장은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코로나19 예방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y are our best defense.
I might even go so far as to say that this face mask is more guaranteed to protect me against COVID than when I take a COVID vaccine. 네, 초미의 관심은 백신 접종이 과연 언제부터 가능할 것이냐, 바로 이건데 이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했어요. 네, 레드필드 국장은 백신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에 대해 올해 11월과 12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급이 아주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I think there will be vaccine that initially be available sometime between November and December, but very limited supply and will have to be prioritized. 레드필드 국장은 백신이 널리 보급돼 우리가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는 내년 2분기 후반이나 3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여름쯤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보급할지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습니까? 네, 미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가능한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보급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두 건의 문건에는 백신이 나올 경우 각 주정부와 지역 보건당국 등과 어떻게 협력해서 배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미 대선을 한 달 반가량 앞두고 백신 출시 시기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CDC 과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당국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휴직에 들어갔다고요? 네, 미국 언론들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편 보건복지부 마이클 카푸토 대변인이 자신의 건강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 2달 동안 휴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 트럼프 캠프에 몸담았던 카푸토 대변인은 최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CDC 과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부인하기 위해 암살단이 훈련받고 있다는 내용의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해서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2017년 6월 추 장관 아들이 열흘 동안의 병가를 쓰고 휴가를 다시 연장할 때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던 인물에 집중했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당시 여성이 민원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앞서 자신의 전화 통화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새 주장을 내놨습니다. 제가 중요한 제보를 받았는데 전화가 왔다. 어떤 여자분이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는데 2017년 6월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1차 병가가 끝날 때쯤 휴가 연장 때문에 국방부에 문의 전화를 한 게 여성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신원식 의원은 하지만 제보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방부가 정리한 문서엔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던 사람이 서 씨의 부모님이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전화를 건 게 자신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남편이 전화를 한 것이냐는 질문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신 의원 주장과 추 장관 해명이 충돌하는 셈입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자 면책 특권을 이용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그제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해당 통화 내용이 담긴 서버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JTBC의 이 통화 내용과 관련해 당시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물어본 건 서 씨 부대의 전화번호 같은 간단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전화를 건 게 누구였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밝혀져야 이 논란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을 방어하는 데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제는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쿠데타 세력이라는 비판까지 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대변인의 논평도 나왔는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현장에선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제기는 공작. 그걸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쿠데타 세력이란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오늘 청문회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의원들을 겨냥한 건 아니란 해명이 나왔지만 주장 자체를 철회한 건 아닙니다. 오후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를 안중근 의사에 빗댄 논평도 나왔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이 서 씨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다며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고 한 겁니다. 논란이 되자 박 대변인은 3시간 만에 해당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앞서서도 있었습니다. 서 씨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 중인 동료 사병을 단독범이 아닌 것 같다며 범죄자로 규정했다 수정했고 단독 행위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곧바로 수정도 했고 서 씨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란 점을 강조하려다 카투사 출신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서 씨 측 청탁 의혹을 식당 주문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친하니까 보좌관 형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식당 가가지고 김치찌개 시킨 거 좀 빨리 좀 주세요. 그럼 이게 청탁이에요, 민원이에요?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국회에서 JTBC 인터뷰 때 추 장관 아들 논란이 민망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적인 일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이번에도 동결이었습니다. 3월에 전격 인하를 한 이후 4번 연속 같은 결정이 나왔고 이 제로금리를 3년 뒤인 2023년까지 유지할 것임을 시사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회복 시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할 정책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1%포인트 가까이 금리를 내린 뒤 6개월째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은 미국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더라도 노동시장 등이 회복될 때까진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물가 상승률이 2% 가까이 되거나 이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용과 물가 등 경제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체를 벗어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위원들은 제로금리 기조가 오는 2023년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세는 예상보단 좋지만 경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며 올해 초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말 기준 실업률은 7.6%, 실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7%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6월과 비교해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여전히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OECD가 내놓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제시한 수치보다 좀 올랐습니다. 석 달 전 마이너스 6%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4.5%로 올려잡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특히 크게 올렸는데 중국은 유일하게 올해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로 제시를 했는데요. 한 달 만에 다시 전망치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5%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한 마이너스 6.0%보다 1.5%포인트 오른 건데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됩니다. OECD는 중국이 올해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 달 전 마이너스 2.6%에서 4.4%포인트 올렸습니다. G20 국가 가운데 1위이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도 지난 발표 때보다 3.5%포인트 오른 마이너스 3.8%로 전망했습니다. 유로 국가들 역시 1.2%포인트 오른 마이너스 7.9% 성장률이 예측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0%로 수정했습니다. 석 달 전보다는 0.2%포인트 올랐지만 지난달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8월 중순 이후 재확산한 데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OECD는 이번 전망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규모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백신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고 가정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